리사 로드리게스는 리베르 프라우 외곽의 과라에서 소박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겸손하고 내성적인 분들이었으며 그녀에게 정직, 강한 직업윤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심어주며 키웠다. 어린 시절부터 리사는 놀라운 절제력을 보였다. 그녀는 체조를 훈련했고 나중에는 스포츠 과학 학위를 받고 피트니스 클럽에서 트레이너이자 강사로 일했다. 그녀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해로운 습관을 피하며 세심하게 건강을 관리했다. 그녀에게는 첫 파트너이자 나중에 남편이 된 루이스 가르니카와의 진지한 관계가 유일했다. 가족에게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다. 리사는 강한 가정이라는 이상을 믿었고 관계에 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루이스 가르니카는 부유한 배경을 가졌다. 그의 아버지는 폰탈의 시장을 역임했고 루이스 자신은 의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리사의 친척들에 따르면 관계 초기에 그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리사의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집에서 만든 음식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도 학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공식적인 결혼 생활과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두 가지 평행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리사의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악화되었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멀어지고 무관심해졌다. 리사의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는 동안에도 그는 억지로 가야만 방문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루이스는 감정적으로 무관심하고 차가웠으며 아내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며 실질적인 대화를 피했다. 화해하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계 위기의 명백한 징후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멀어졌다. 루이스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가르나는 이 이야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68세의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과거를 가진 조종자였다. 그녀의 전 남편과 딸은 그녀에게 도박 문제가 있었고 빚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친척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그녀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있었다. 그녀는 종종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사람의 보석을 팔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가르니카 가족 내에서 그녀의 행동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리사에게는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기적으로 아들에게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며느리에게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겼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가족을 갈라놓고 비극적인 사건의 무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세 인물, 라리사, 루이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일련의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2025년 봄, 리사와 루이스 사이의 긴장은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그들의 갈등은 일상이 되었고 남은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루이스의 행동은 점점 더 멀어졌다. 그는 종종 늦게까지 일하거나 당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레티시아라는 다른 여성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리사는 처음에는 그 여성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의 일상에서의 이상한 변화와 명확한 이유 없는 잦은 짜증을 알아차린 후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심은 3월 중순 어느 날 저녁, 그가 야간 근무를 한다고 주장한 밤에 그를 몰래 따라가면서 확인되었다. 리사는 루이스가 레티시아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의 차에서 비밀스러운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의료용 마취제와 함께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해를 바라며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에게 털어놓았다. 대신 엘리자베스는 재빨리 루이스에게 그 대결에 대해 알리고 리사가 그를 염탐했다고 비난했다.
위로를 받기는커녕 리사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리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그녀는 루이스와 차분한 대화를 나누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 싶어 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과 이혼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한 친구는 그녀가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아파트를 임시로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2025년 3월 15일 리사는 루이스에게 결혼을 끝내기로 한 결심을 알렸다. 그녀는 또한 신뢰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목표는 긴장을 줄이고 존중하는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리사는 아버지에게도 알리고 루이스와 그녀의 오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인 3월 16일 엘리자베스 아라바사는 온라인에서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그녀는 리사에게 직접 만든 수프를 주었다.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리사는 그 음식을 받았다. 몇 시간 안에 그녀는 경련과 메스꺼움을 포함한 심각한 위장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그 불편함이 스트레스나 상한 음식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3월 18일, 리사는 다시 한번 가까운 친구에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지쳤는지 털어놓았다. 그녀는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루이스가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동시에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는 이례적으로 세심해져서 음식을 가져다주고 잦은 방문을 하며 이전에 그녀가 결혼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사를 돕겠다고 주장했다. 3월 19일까지 리사는 친척에게 악화되는 상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오한, 쇠약, 복통, 그리고 압도적인 불안감을 묘사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고 언급했다. 그 메시지는 그녀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마지막 시간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3월 20일, 리사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결혼 생활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공개적인 파국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가능하다면 이혼이 원만하기를 원했다. 그날 엘리자베스는 차분해 보였지만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왔다. 리사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아직 식사와 자신의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가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3월 21일이 왔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직접 만든 수프를 가지고 도착했다. 리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는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2025년 3월 22일 아침 루이스 가르니카는 아파트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돌아와서 라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와 실제 증거 사이의 불일치가 수사 시작 몇 시간 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은 루이스가 레티시아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오전 10시 25분, 그는 파트너에게 리사가 사망했다고 알렸다. 불과 9분 후인 오전 10시 34분,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갔을 때 루이스는 여전히 리사가 살아있는 징후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의료팀은 즉시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미 사후 경직 상태에 있어 소생이 불가능했다. 응급구조대원은 그녀의 몸이 차갑고 맥박이나 호흡이 없으며 피부에는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루이스가 신속한 화장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라리사의 사망 소식을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화장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 특히 리사의 문화적 배경은 매장 전통을 엄격히 따랐고 화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의심을 더했다. 리사의 여동생인 비비아니는 응급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파트에 있었다. 건물 보안팀은 그녀가 의료팀과 거의 같은 시간에 단지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어떻게 경찰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가 아파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었을까?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환경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침대 시트는 벗겨져 있었고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말린 수건이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세탁 바구니에는 청소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리사의 시신을 검사한 구급대원은 그녀의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발견했다. 이 세부 사항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어 전체 독성 분석을 촉발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초기 가정은 가능한 독살에 대한 우려로 바뀌기 시작했다. 리사의 사망 당일 루이스의 행동은 마치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대, 그가 보낸 메시지, 그리고 응급 서비스 도착 전후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렸다. 수사관들은 또한 비비아니의 연루를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공식적인 통보 전에 리사의 사망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언뜻 보기에 루이스는 위기에 처한 비통한 남편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문서, 메시지 기록, 전문가 소견을 조사하며 더 깊이 파고들자 표면적인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관심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라리사의 생명이 끝난 직후의 순간에 누가 역할을 했을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리사 로드리게스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루이스 가르나와 그의 여동생 비비아니는 점점 더 심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불과 24시간 만에 그들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했다. 리사가 사망한 다음 날 그녀의 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시도된 것이 발견되었다. 루이스는 그녀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약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일부 거래는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인해 거부되었다. 그녀의 저축 계좌에 접근하려는 한 시도는 자동 보안 차단으로 인해 실패했다. 나중에 은행 관계자들은 시도된 거래가 루이스에게 등록된 장치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가르나 가족과 관련이 있는 도시인 폰탈의 한 지역 은행 지점에서 한 창구 직원이 이례적인 요청을 보고했다. 루이스의 여동생인 비비아니는 리사의 계좌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했다. 문제는 비비아니가 그 기록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리사의 계좌는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위임장 없이 개인 금융 데이터를 검색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공식적으로 무단 접근 시도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고 리사의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한 첫 번째 기록된 사례가 되었다. 한편 리사의 가족, 특히 그녀의 오빠와 아버지는 그녀의 사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소문과 불일치에 불안해진 리사의 오빠는 변호사 마투스 페르난도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녀가 사망한 지 이틀 후인 3월 24일,
법률 대리인과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 있다는 온라인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리사는 정신건강 문제의 병력이 없었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으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혼 소송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다. 리사의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는 전체 독성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화장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조치는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병리학자는 독성 검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검사를 명령했다. 초기 검사에서는 즉각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실험실 테스트는 주도적인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심이 되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문자 메시지, GPS 데이터,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루이스, 비비안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복구된 채팅은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다. 특히 한 교환에서는 비비안이가 루이스에게 휴대폰을 조심하고 장치를 혼동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당국에 이야기할 때 리사 가족의 심장질환 병력을 언급하라고 상기시켰다. 이러한 문자는 허위 진술을 만들고 발생한 일에 대해 의학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가족의 변호사는 리사의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그녀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성공적으로 청원했다. 관련 호조치는 루이스와 그와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추가적인 무단 행동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자해 이론을 완전히 배제했다.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은 비극적인 상실 후에 예상되는 자연스러운 슬픔보다는 상황을 관리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시사했다. 리사의 사망 이후 루와 비비아니가 취한 모든 움직임은 노출을 줄이고 흔적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형사소송의 공식적인 단계를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루이사 로드리게스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바로 엘리자베스 아라바사의 딸인 나탈리아 가르나였다. 당시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리사의 사건이 탄력을 받자 법 집행기관은 나탈리아의 죽음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일련의 불안한 유사점을 발견했다. 나탈리아는 폰탈에서 장기 파트너와 동거 관계에 있었다. 사망 직전 그녀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크게 다투었다. 엘리자베스는 나탈리아가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려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의 논쟁은 상속 문제와 가족 사업의 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툼 이후 나탈리아의 파트너는 집을 떠났고 그녀는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남았다. 친척들은 나중에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탈리아는 점점 더 몸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의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당시 다른 도시에 있던 루와 비비아니에게 연락했다. 리베르 프라우에서 폰탈까지 차로 약 40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나탈리아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있었다. 루이스와 비비아니가 도착했을 때 나탈리아의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그의 의학적 훈련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응급치료를 강요하지 않았고 사망 진단서가 언제 발급될지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 세부 사항은 기록되었고 추가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 나탈리아의 죽음은 자연사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리사의 사건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그 결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위험 신호는 나탈리아의 개 바비의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 비극 2주 전, 친척들은 바비에게 알려진 건강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당국은 독이 동물에게 시험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독성 검사를 위해 애완동물의 발굴을 승인했다. 나탈리아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가르니카는 신문 중에 엘리자베스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가 도박과 관련된 일부를 포함하여 30만 릴 이상의 빚을 졌다고 진술했다. 나탈리아는 가족 사업의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성년 부양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망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직접 상속되었다. 그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엘리자베스의 주장된 노력은 전 남편과의 큰 긴장을 초래했다. 안토니오는 또한 그녀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나탈리아가 어머니로부터 개인 생활에 관한 위협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엘리자베스의 과거에 대한 더 불안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몇 년 전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이상한 에피소드를 회상했다. 엘리자베스와 차를 마신 후 그녀는 날카로운 복통과 의식불명을 겪었다. 응급치료가 그녀를 구했고 의사들은 나중에 독성 물질이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리사의 이야기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가르나 가족과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엘리자베스 아라바사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한때 정부 지급금에서 큰 금융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위임장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서류 작업을 돕는 호의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자금에 접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였다. 일련의 의심스러운 패턴을 검토한 후 수사관들은 예비 결론에 도달했다. 나탈리아는 첫 번째 확인된 희생자일 수 있으며 그녀에게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살, 지연된 의료 대응, 숨겨진 증상, 그리고 상속에 뿌리를 둔 동기의 조합은 불안한 그림을 형성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엘리자베스의 재정적 행동에서 일관된 패턴을 드러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재산과 자산에 대한 법적 접근을 조작했다. 나탈리아와 리사가 사망한 후 이러한 전술은 증가하는 부채와 재정적 불안정의 맥락에서 강화되었다. 그녀의 동기는 조사의 중심 초점이 되었다. 리사와 나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이중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 집행기관은 엘리자베스 아라바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잠재적 범죄 에피소드를 암시하는 정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제보 중 하나는 그녀의 전 남편 안토니오 가르니카로부터 나왔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4년 전 그의 사촌 아일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 아이드는 엘리자베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사망 전날 그들은 직접 만났다. 그 만남 이후 아이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은 나중에 아파트에서 아무런 투쟁이 흔적 없이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몇 년 후 수사관들이 점들을 연결하면서 그 사건은 가능한 범죄 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 또 다른 사건은 엘리자베스와 친했던 한 여성을 포함했다. 이상한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차를 마신 후 그녀는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껍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에게 두통약인 파란색 캡슐을 주었다. 그녀는 약을 먹었지만 그날 밤 의심되는 중독으로 입원했다. 의사들은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대한 독성 노출을 기록했지만 그 여성은 당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중에 법적 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웠다고 인정했다. 결국 그녀는 가능한 중독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리사 가족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사건이 밝혀졌다. 엘리자베스는 법원 명령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엘리자베스의 끈질김에 놀란 그 여성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미래의 표적이 될 수 있었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술은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에 포함되었다.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의 행동에서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재정적으로 안정된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겪었다. 이러한 설명을 감안할 때 수사관들은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연결된 사건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법 집행 공무원들은 엘리자베스 아라바사로부터 의심스러운 행동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당국에 연락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요청을 발표했다. 가르니카 가족과 관련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이전에 처리했던 부서를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인식 가능한 행동 패턴으로 특징 지어지는 유사한 에피소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더 큰 일련의 관련 사건의 일부일 수 있다는 실무 이론이 나왔다. 독성학 보고서가 나오자 조사는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리사 로드리게스의 체내에서 금지된 독성 물질인 아연, 인화물에서 유래한 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발견은 중추적인 순간이 되었다. 그때까지 루이스와 엘리자베스는 리사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화학적 증거는 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반박했다. 또 다른 중요한 퍼즐 조각은 주거 단지의 감시 영상에서 나왔다. 보안 카메라에는 3월 20일 아침 루이스가 주장했던 것보다 늦게 아파트에 도착했고 비비아니는 응급 서비스가 호출되기 직전에 나타난 것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그들의 공식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다. 종합적으로 독성 화합물의 존재, 의심스러운 온라인 검색,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 조작된 증거, 그리고 타임라인의 불일치. 이러한 사실들은 명백한 증거 사슬을 형성했다. 수사관들은 리사의 죽음이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인이 신중하게 조정한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증거는 단순히 위법 행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적인 범죄 활동 사건을 제시했다. 2025년 4월 중순까지 조사는 공식적인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 법의학 데이터, 디지털 통신, 그리고 증인 진술에서 확인된 불일치를 바탕으로 경찰은 3명의 주요 개인인 엘리자베스 아라바사, 루이스 가르나, 그리고 그의 여동생 비비아니 가르나에 대해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독사를 통한 라리사 로드리게스의 고의적인 살인을 포함했다. 수사관들은 엘리자베스가 리사의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식사를 준비하고 독성 물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행위를 은폐할 계획을 세우고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루이스는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개입하지 않았으며 중독의 징후를 은폐하고 나중에 증거를 파기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또한 신속한 화장을 추진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독성 물질을 탐지할 기회를 없앨 수 있는 조치였다. 비비아니 가르나는 공범으로 지명되었다. 그녀의 역할에는 오빠와의 협력, 디지털 흔적 삭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 그리고 사건을 둘러싼 주요 세부 사항을 은폐하는 것을 돕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녀의 전화기에서 복구된 메시지는 그녀가 리사의 죽음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법 집행 및 의료 전문가와 어떻게 이야기할지 계획하는 데 관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나탈리아 가르니카의 사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독성 검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부정행위 혐의로 형사사건을 개시했다. 이 결정은 그녀의 딸이 사망한 날 엘리자베스의 이례적인 행동, 특히 의료 도움을 구하기를 거부하고 가능한 중독을 시사하는 징후에 근거했다. 또 다른 기여 요인은 나탈리아의 계획 이전 죽음이었는데 이것 또한 경종을 울렸다. 나탈리아의 사건에서 공식적인 기소는 아직 제기되지 않았지만 증거는 별도의 수사 파일에 보관되었다. 세 개인 모두에 대한 기소는 공식적으로 지방검찰청에 제출되었다. 각자는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 신문 후 엘리자베스와 루이스는 모두 구금되었다. 비비아니는 여행 제한 조치를 받고 해당 지역 내에 머물러야 하며 여권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가르나 가족 자산을 압류하고 용의자와 관련된 모든 계좌를 동결하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 사건은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인, 옹호단체, 법률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해결의 단점, 여성보호의 법적 허점, 그리고 놓친 경고 신호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 일찍 개입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계에서 혐의는 공식적으로 확립되었고 조사는 핵심 증거 수집을 마쳤다. 다음 단계는 재판이었는데 이 과정은 모든 진실을 대중 앞에 밝힐 것으로 예상되었다. 라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의 재판은 2025년 7월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중심 피고인은 3명으로 루이사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아라바사, 리사의 남편인 루이스 가르나,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비비안이 가르나였다. 혐의에는 가중 상황이 있는 고의적 위법 행위, 공모, 증거인멸, 자산 횡령 미수가 포함되었다. 첫 번째 심리에서 검찰은 리사의 건강 악화와 그녀를 독살하려는 시도부터 복구된 디지털 통신과 용의자 행동의 불일치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의료 전문가는 검찰 측 주장의 핵심 부분이었다. 그들은 리사의 몸에서 아연 인화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가족 간의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강조하며 그녀의 사전 지식과 주장된 행위의 계획을 보여주었다. 변호인단은 독성학적 소견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독이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확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스트는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수행되었으며 법원은 그들의 타당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루이스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제시된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은 그가 아내의 사망 이후 엘리자베스와 비비아니와 협력했음을 드러냈다. 비비아니는 단순히 오빠를 지지하려 했을 뿐이며 실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디지털 흔적을 지우려는 적극적인 노력, 리사의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 그리고 수사관들을 오도하려는 노력을 검토했다. 그녀의 역할은 고의적인 사법 방해와 함께 방조 및 가담으로 분류되었다. 동시에 나탈리아 가르니카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이 검토되었다. 독성학적 데이터는 없었지만 법원은 엘리자베스에 대한 의심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인 증언, 행동 패턴, 그리고 상속 동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혐의에 무게를 더했다. 최종 진술에서 판사는 범죄가 금전적 이득을 동기로 냉정하게 저질러졌으며 독극물 사용은 특히 잔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자들은 흔적을 감추고 진실을 숨기고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된 노력을 했다. 법원은 엘리자베스를 주모자로, 루이스를 공범으로, 그리고 비비아니를 범죄 은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범으로 판결했다. 선고. 엘리자베스 아라바사는 고강도 보안시설에서 30년, 첫 20년 동안 가석방 자격 없음.
루이스 가르나는 징역 22년, 영구적인 의료 행위 금지 포함. 비비아니 가르니카는 총 12년, 그중 6년은 의무적인 전자 감시 및 감독 하에 제한된 이동 상태로 복역. 리사의 가족은 판결에 만족을 표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첫날부터 사건의 개인적인 책임을 진 변호사와 함께 모든 심리에 참석했다. 증거가 보존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두 번째 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의 노력 덕분이었다. 선고 이후 라리사 로드리게스의 사건은 획기적인 사례가 되었다. 여러 주에서 부검이 수행되지 않은 유사한 설명할 수 없는 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 의무적인 독성 검사를 요구하는 개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가혹하지만 정의로운 선고로 마무리되었다. 비극적인 사고로 포장되었던 것은 리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끈기, 법률 전문가들의 헌신, 그리고 수사관들의 철저함 덕분에 폭로된 계산된 범죄임이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신중하게 조작된 행위라도 진실에 헌신적인 동맹이 있을 때 정의를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